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윤태영 연구사입니다. 지금 김진우 장학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 교육연구정보원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직속기관인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대입과 관련된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저희 부서에서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특히 이제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될 수 있는 선택 과목과 관련되는 자료를 개발하고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한테 이런 강의가 주어진 것 같고요. 학부모님들께 좀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 소개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제가 있는 기관과 부서의 이름이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저희 부서에서는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라고 하는 곳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진로 및 대입 관련된 진학 관련된 상담들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한번 방문해 주시면 다시 제가 또 저를 또 만나시거나 하실 일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드릴 강의는 선택 과목 안내거든요.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러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이 과목을 선택하게 된 이유, 바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큰 틀에서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시더라도 우리 아이가 왜 이런 과목 선택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출발점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과목 선택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자신의 진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진로,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 흥미 이런 것들을 감안한 과목 선택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한 꼭지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가지고 또는 뭐 내 끼를 살릴 수 있는 것만을 해가지고는 또 한계가 좀 있잖아요. 현실적인 한계. 바로 대입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대입 준비와 관련해서는 또 어떤 부분을 감안해서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입니다. 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현재 지금 고등학생들, 지금 고등학교 1, 2, 3학년 모두 적용되어 있는 교육과정이고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인문, 사회, 과학기술, 기초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하도록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학습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예, 문이과 구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국어나 수학, 영어 뭐 이런 과목에서도 학생들이 문과, 이과로 나누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단위수를 다르게 해서 평가를 받고 수업을 듣고 했던 부분들을 함께 같은 과목이라면 같은 단위수에서 같이 평가를 받으면서 과목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2015 결정 교육과정 내에서는요, 교육과정은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그리고 교과는 다시 보통교과, 전문교과, 그리고 보통교과 내에서도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선택과목은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림으로 확실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편제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그러니까 교육과정이라고 불리는 부분은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잘 알고 계시죠? 네, 우리 흔히 자동봉진이라고 불리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을 우리가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부르고요.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교과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과 영역은 다시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일반고의 경우에 보통 교과를 중심으로 과목들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전문 교과는 전문 교과 1, 2로 나눠지는데 보통 전문 교과 1은 특목고에서 전문 교과 2는 특성화 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에서 이렇게 개설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문 교과 1의 경우에는 학교에 따라서는 일반고에서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개설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다시 보통 교과로 와서요. 보통 교과는 이렇게 두 가지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가 좀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보통 교과가 1학년 때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배워야 될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뭐 통합사회, 통합과학, 뭐 이런 과목들을 이루어져 있는 공통 과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학생들이 선택할 차례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 과목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선택 과목은요, 다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은 선택 과목이 구분된 두 종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일반 선택 과목을 먼저 배운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은 어떤 과목이냐면요. 학문의 기본적인 이해. 이거부터 배우고 가야 된다. 학생들이 배워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심도 있게 배우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맞아라고 하는 게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좀 더 심화된 거 또는 융합을 하거나 또는 진로와 연관되고 또 이런 부분들을 배우는 게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한 부분들 또 교과별 심화 학습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물론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모두 다 이렇게 심화된 것만을 배우는 건 아니고요. 일부는 진로 선택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기초적인 거 일반 선택 과목에서도 배웠는데 좀 부족함이 있어서 그걸 채워주기 위한 진로 선택 과목도 일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진로 선택 과목들은 진로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교과별 심화학습을 배우는 부분 또는 뭐 실생활 체험학습 등이 포함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1학년이라면 아마도 2학년에 올라가면서 대체로 일반 선택 과목을 중심으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과목들이 어떤 편제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는 사실 부모님들이나 학생분들은 뭐 자세히는 이렇게 모르셔도 상관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게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요 기준에 맞춰서 과목들을 편성하고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기본적인 구성을 좀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교과군이 이렇게 기초 교과군과 또 탐구 교과군 또는 체육 예술, 생활 교양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그거 외에 교과군이 아닌 창의적 체험 활동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교과군 중에서도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가 포함되어 있는 기초 교과군이고요. 기본적인 원칙은 이게 이수단위의 50%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너무 여기에 집중되지 말라는 거죠. 옛날부터 많이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초과하지 말고 그것보다는 아이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른 부분을 좀 더 듣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여기는 뭐 50%라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을 사실 차지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탐구 교과군이 있죠. 탐구에서는 사회, 그 다음에 과학이 있겠죠. 그래서 사회랑 과학 과목을 배우게 되겠고요. 그 다음 예술체육에서는 이제 이 부분도 일정 단위 이상을 듣게 만들고 있는 예술체육 부분입니다. 뭐 특히 남학생 있는 학교들, 남고 같은 경우에는 체육에 되게 목숨 걸잖아요. 그래서 체육 열심히 더 하고 싶어서 매년 체육이 없으면은 도저히 아이들이 버틸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그게 포함되는 예술체육도 이렇게 몇 단위 이상 들어라고 하고 있고요. 생활교양 부분들도요. 기술과정서부터 제2외국어, 한문이라든지 요즘에 교양 과목들 많이 편성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최소한 12단위 이상 뭐 이렇게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공통 과목으로 편성하는 부분, 1학년 때 배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다음에 자탐실이라 불리는 과학, 탐구, 실험까지 해서 공통 과목으로 배우게 되고요. 이것들이 이수단위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뭐 필수 이거 이상은 들어라예요. 각 과목별로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은 들어라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공통 과목을 듣게 되면 일정 부분은 채워지게 되고 거기에다 한두 과목 정도 추가하게 되면 필수 이수 단위는 다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필수 이수 단위가 전체가 94 단위가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잘 편성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선택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해서 선택을 해라. 학교에서는 그거에 맞춰서 편성을 해놓고 학생들에게 듣도록 만들겠죠. 거기에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가 들어와서 총 204 단위의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별로 기초교과, 탐구교과군에서 그 교과군별로 또 국어, 수학, 영어 교과군별로 어떤 과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초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가 여기에 속하게 되고요. 네, 여기서 공통 과목으로 국어는 국어, 수학은 수학, 영어는 영어,
한국사는 한국사를 배우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사의 통합과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다음에 네, 일반 선택 과목으로서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이거를 국어에서 배우게 됩니다. 수학은요. 먼저 말씀드려 볼까요?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은요. 보통 일반 선택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일반 선택에 들어가 있는 이런 과목들은 대체로 모두 다 그 수능 과목이 되지는 않는데요. 수능에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올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선택형 수능에서는요. 독서와 문학을 기본으로 해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는데 다 일반 선택 내에 들어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다음 수학에서는요. 수원, 수투, 미적, 확률과 통계, 미적분, 확률과 통계가 일반 선택 과목에 속하고요. 마찬가지로 수학 1, 수학 2가 공통 과목, 미적분, 확률 통계, 그다음 저 옆쪽에 진로 선택 과목에 있는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현재 수능이 편성되어 있는데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는 영어회화, 영어 1,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2인데요. 영어 1, 2에서 출제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사회교과군과 탐구교과군에서 사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그 사회 과목들, 9과목들이 다 여기 일반 선택에 들어가 있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물, 화, 생, 지의 네 과목에 원만 일반 선택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진로 선택은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용 국어서부터 심화국어, 고전 읽기, 뭐 수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 선택 과목 중에 하나는 기하를 포함해가지고 뭐 상경 계열 아이들이 많이 상경 계열을 희망하는 경제 경영을 희망하는 아이들이 듣는 경제 수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어의 경우에는 기본 영어부터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라든지 영미 문화 읽기 등등 이것들이 진로 선택으로 들어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 사회는 진로 선택 과목이 적습니다. 보통 교과 내에서의 진로 선택 과목은 여행지리, 사회문제탐구, 고전과 윤리가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과학이 조금 많죠. 많은 이유가 물화생지 2가 다 진로 선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리학 2, 화학 2,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에다가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그래서 학교에 따라 좀 다르지만요. 이 중에서 이제 몇 개, 3개 정도를 선택하는 경향을 좀 보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이지만 이렇게 뭐 실용이나 기본이란 말이 붙은 것들은요. 반드시 심화된 부분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술체육 계열에 있는 일반 선택 과목 보이시죠? 그래서 체육, 운동과 건강, 음악, 미술, 연극, 기술과정, 정보라든지 각각 제2외국어 1이라든지 한문 1, 그다음에 뭐 철학 등의 논리학 등이 들어가는 교양 국가원에 속하는 것들이 다 일반 선택에 들어가고요. 이 진로 선택까지 안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뭐 제2외국어는 좀 하죠. 제2외국어는 한문은 학교에 따라서 이것들을 반드시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스포츠 생활이라든지 체육 탐구, 음악과 관련된 미술과 관련된 또는 기술과에 해당하는 부분들, 공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학교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개설되는 정도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게 이제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거는 보통 교과 내에서의 진로 선택 과목들, 일반 선택 과목들, 공통 과목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교과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 교과에도 일부 있고요. 이 전문 교과는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반드시 개설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교과 지금서부터 이제 계속 보여드릴 텐데요. 이름을 보면 좀 멋있어 보이죠. 심화라는 말이 들어가고 고급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왠지 이런 과목을 들으면 우리 아이가 되게 수준 높아 보일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보통 교과 내에서도 충분히 본인의 역량들을 기를 수가 있고요. 대학에서도 평가할 때 보통 교과 내에서 교과군 내에서 선택한 것들만으로 구성된 생활기록부에 대한 평가들도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 여건에 따라 가지고 또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개설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려 보면요. 과학계열, 그러니까 과학고등학교 등에서 이제 개설하는 과목으로서 물론 일반고에서도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자가 들어가 있는 심화 수학 1, 2가 있고요. 그다음 고급자가 들어가는 고급 수학 1, 2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가 있는 거는 대체로 1을 먼저 듣고 2를 듣게 되고요. 수학은 이것만 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예를 들면 심화 수학 1의 경우에는요. 수학 1, 2와 미적분을
배워야지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이수 과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위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과학 계열에서 과학입니다. 과학도 어떤 종류가 좀 나눠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고급이 들어가는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고급 지구과학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과목을 안 듣는다고 고급 물리학을 안 들었다고 해가지고 학생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물리학 2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학생의 역량들을 보여줄 수 있으시고요. 그 내에서 고등학교 수준의 모든 내용들을 배우고 그 내에서 다양한 역량들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사실은 뭐 투 과목들을 과학 투 과목들을 들은 다음에 듣게 되면 좋은 과목들이 물리학,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뭐 이런 과목들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의 종류로는 실험이 들어가 있는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등 이런 실험자가 들어가 있는 과목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융합과 그 외에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생태 환경, 정보과학 다양하게 있는데요. 보통 이제 고등학교 일반고에서 개설할 수 있는 과목으로는 대체로 이제 과학과제 연구 정도가 들어오는 경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보다는 이제 고급자가 들어간 거, 실험자가 들어간 거, 과학과제 연구 정도가 들어가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개설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듣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외국어 계열입니다. 외국어에서 이제 개설될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도 이제 종류가 좀 나눠지는데요. 왼쪽 표에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다 여기에 붙어 있죠. 심화, 심화 영어 1, 2, 심화 영어 회화 1, 2, 심화 영어 독해 1, 2, 작문 1, 2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이것도 뭐 수준 학교 여건에 따라서 개설될 수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표에 보면은 뭐 전공 기초 외국어서부터 외국어 회화 1,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전공과 관련된 부분을 배우는 전문 교과도 존재를 합니다. 보통은 이제 전문 교과로서 외국어를 좀 개설하게 된다면 영어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편에 있는 부분들을 일반고에서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 계열은 많은 학교에서 크게 이렇게 많이 개설을 하는 편은 아닌데요. 일반고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치라든지 국제 경제, 국제법, 지역 이해, 한국 사회 이해 뭐 등에서 뭐 저 사회과제 연구까지,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까지가 다 국제 계열에 속하는 과목들이 되고요. 이런 과목들도 반드시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알고 있던 일반 선택 과목들, 사회과에 속하는 일반 선택 과목들을 이수한 다음에 공부한 다음에 들어야지 효과가 있는 이것만 하나 듣는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거라기보다는요. 네. 예를 들면 지역의 이해를 하려면은 뭐 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먼저 배우고 나서 얘기가 돼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일단 안내는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과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요. 성적 처리 방식입니다. 지금 현재 3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뭐 2학년, 1학년도 마찬가지지만요. 있으면서 이제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한데요. 성적 처리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인문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과 자연 계열 모집 단위를 희망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약간의 편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시험 보고 성적 처리를 하는 과목에 따라서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적 처리가 보통 교과 내에서 또는 전문 교과가 포함된 진로 선택 과목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기본은 여기입니다. 기본은 공통 과목과 현재 1학년이 배운 공통 과목 배웠잖아요. 그 공통 과목은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까지 다 주어지고요. 성취도도 선생님이 뭐 90점, 80점에서 성취도를 ABCD, E로 줄 수도 있지만요. 선생님이 설정한 점수로 부분해서 성취도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수강자 수와 제일 중요한 거죠. 석차 등급이 나옵니다. 1등급부터 9등급.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성적이 나오다 보니까 등급이 나오다 보니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저 성적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요거랑 다른 과목이 성적 처리 방식이 다른 과목이 있습니다. 바로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전문 교과 일을 진로 선택으로 편성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성적 구조에 일단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석차 등급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원점수 나오고요. 과목 평균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표준 편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어떤 일정한 어떤 어느 정도의 위치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대신 뭐가 나오냐면요. 성취도를 3단계로 주어집니다. 아까 5단계였잖아요. A, B, C, D, E. 그게 아니라 A, B, C 3단계 성취도를 주어지게 되고요. 아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다음 그 성취도별 이 과목에서 비율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표시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등급이 안 나오니까 학생들이 부담이 좀 덜하겠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험 준비 선생님들도 이제 성취도별로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성취도가 너무 낮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 현장에서 보게 되면 문제도 아주 어렵게 출제하지는 않으시는 편이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진로 선택 과목이 많으면 부담이 좀 적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차이에서 오는 겁니다. 그거 외에도 예술 체육 계열은 예. 다른 거 입력하지 않고 그 성취도만 ABC로 입력하게 되고요. 교양 교과는 패스했다. 이만 표시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거는 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요. 예. 이렇게 수강자 수가 적은 과목이 있어요.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가 되게 되면 우리가 소인수 과목이라고 해서 똑같은 기본적인 편성 그 일반 선택 과목의 보통 공통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처럼 동일하게 등급까지 다 표시할 수도 있지만 등급을 표시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소인수 과목으로 개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학교에서 선택자 수가 어중간할 때는 일부러 유도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뭐 꼭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학교에서 이런 것들 개설 안 되는데 물론 이거 한다고 무조건 다 여건이 돼서 듣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학교가 속한 위치 내에서 공동교육과정 여러 학교가 그 한 과목을 그 학생 몇 명 때문에 운영하기 힘든 경우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예, 등급을 표시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시고요. 이거는 뭐 학교에서 개설되지 못한 과목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평가이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시죠? 국어, 수학 1, 세계사, 물리학 1, 뭐 한문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단위수가 나오고요. 아시지만 단위수는 일주일에 몇 시간 수업을 하느냐, 그 다음에 원점수, 그다음 과목 평균, 표준 편차 나오고요. 성취도가 A, B, C, D, E 어디에 속하는지 나오고요. 그 과목을 몇 명이 들었는지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죠. 석차 등급이 나옵니다. 3등급인지 4등급인지 이런 게 나옵니다. 반면 진로 선택 과목인 물리학 2는요. 반위수 나오고 원점수 평균도 나오지만 네, 성취도만 나옵니다. 수강자 수 나오고 그 다음에 보이시죠? A의 몇 퍼센트의 학생들이 분포하는지 B의 몇 퍼센트, C의 몇 퍼센트.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학들이 그 대입을 치를 때 반영을 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등급이 나온 과목들은 등급에 대한 점수를 부여해서 그걸 활용해서 또 대학만의 점수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요. 뒤에서 언급을 드리겠지만 요 A, B, C에 대해서 또는 이 비율을 가지고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대학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일정 비율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게 쉽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모두 다 열심히 좀 노력하는 부분들 이거 되게 좀 쉽게 뭐 우리가 이렇게 맞춰보자라고 해서 될 수 있지 않은 부분이기도 해서요. 좀 조심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뒤에서 계산하는 방식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체육 이 친구는 여기 예시에는 B가 나왔네요. 그다음 교양교과본에서는 철학을 들었는데 패스했다라는 거죠. 이수를 했다. 그다음 우리가 선택 과목을 들을 때는요. 공통 과목이 모두 다 듣는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선택 과목은 나름의 과목의 위계가 있습니다. 우리 위계하면 떠오르는 게 대표적인 게 수학이잖아요. 수학에서 어떤 걸 먼저 듣고 그다음에 뭘 들어야 되는지가 나오는 게 그걸 우리가 위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일반적인 과목의 위계는요. 일반 선택을 먼저 듣고요. 그다음에 진로 선택을 듣고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전문교과 1까지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보통 교과군 내에 있는 전문 교과를 듣지 않아도 보통 교과에 있는 예를 들면 고급 물리학을 듣지 않아도 물리학 2를 들으면 충분히 학생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듯이 그렇게 어쨌든 위계가 이렇게 되는 물리 1을 듣고 물리 2를 듣고 또 여건이 돼가지고 좀 더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면 학교에서 개설이 또 되는 부분이라면 고급 물리학을 배울 수도 있겠죠. 이게 위계입니다. 요 순서로 배우는 물리학 1을 안 배웠는데 2를 배운다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는 있지만 문제가 됩니다. 평가자 입장에서 보기엔 또 학생 입장에서도 어렵기도 하고요. 배움에 있어서 어렵기도 하고 그걸 평가하는 입장에서도 네, 왜 물리학 1을 안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다음 보통은 또 1을 먼저 듣고 2를 듣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수학 1과 수학 2, 수학 1, 2는 동시 수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계가 1, 2에 따른 위계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수학이잖아요. 수학. 수학은 1학년 때 수학을 듣고요. 그다음 일반 선택 과목으로 수학 1, 수학 2를 동시에 들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또 확률 통계가 또 들을 수 있고요. 수학 1, 2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적분을 수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 선택 내에서의 문제가 되겠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네, 진로 선택 과목까지 넘어가게 된다라면 1학년 때 수학, 2학년 때 뭐 예를 들면 수학 1을 듣고 또 1학년 때 뭐 들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진로 선택 과목으로 상경 계열 아이들이 듣는 경제 수학을 수학 1에 기반해서 경제 수학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기 기본 수학, 네, 실용 수학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렇게 수준이 높은 과목, 진로 선택이긴 하지만 수준이 높은 게 아니라 그것들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기본적인 학업 역량에서 좀 부족함이 있는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문 교과도 그런 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심화 수학을 먼저 듣고요. 그것도 1을 먼저 듣고 2를 듣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고급 수학 1을 듣고 고급 수학 2로 수강을 가능할 수가 있겠고요. 고급 수학을 듣기 위해서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보통 교과 내에 있는 수학 1, 2, 미적, 기하, 확통 이런 과목들을 다 들어야지 고급 수학을 듣는데 문제가 없게 됩니다. 큰 무리가 없이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내가 나중에 저 과목을 듣고 싶다면 이런 과목부터 먼저 들으면서 쌓아가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뭐 이건 또 하나의 예시인데요. 영어는 사실은 위계가 이렇게 명확한 과목은 아니에요. 명확한 과목은 아니지만 예, 뭐 어휘수라든지 다루고 있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영미 문화 읽기가 진로 선택 과목에 있는 영문 문화 읽기가 단어 어휘수가 훨씬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좀 더 상위에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고요. 그래서 뭐 영미 문화 읽기를 수강했다고 해서 거기서 좋은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영어 무지하게 잘하는 친구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런 차이가 있다. 수학이랑 과학에 비해서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선의술을 먼저 하고 들어라라고 하는 과목들도 있어요. 예시를 들어드린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지역의 이해를 듣고 싶은 국제 계열에 있는 전문 교과죠. 지역의 이해를 듣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세계 지리를 들어라. 네, 마찬가지로 현대 세계의 변화를 듣기 위해서는 세계사를 먼저 듣고 하는 게 이게 맞다라는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이게 이제 특히나 이제 많이 얘기 나오는 게 과학 쪽에서 많이 얘기가 나와요. 과학은 물리학 1, 2를 듣고 나서 고급 물리학을 듣는 게 아무래도 뭐 듣지 말라는 이렇게 듣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거 들은 상태에서 이게 들어야지 더 효과 있고 이걸 보는 평가하는 평가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반드시 저걸 통해 가지고 기초를 쌓아서 이 친구가 고급 물리학도 들을 수 있는 또는 고급 생명과학도 들을 수 있는 친구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천 과목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과목의 구조라든지 위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설계에 맞춰서 이제 사실 꿈과 끼를 찾는 그거에 맞는 과목 선택을 하는 건 사실 자신의 진로와 제일 연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진로 설계, 나의 진로와 맞춰서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를 두 번째 단원으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기네 진로를 알려면요. 자기가 뭐 하고 싶어. 제가 잘할 때는 뭐 하고 싶어. 그럼 나는 예를 들면 의사다. 나는 선생님이다. 그러면 그냥 그게 제 건지 알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양한 검사들이 많죠. 예, 학교에서도 검사를 받을 거고요. 제가 아까 근무하는 곳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도 센터에서도 서울 진로진학 정보센터에서도 진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어서 간단하게 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꼭 이거를 이용하실 필요는 없지만 여기는 결정적인 게 무료입니다.
무료로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예, 여기 와서도 받아보시고 다른 데 가서도 한번 진로 검사를 통해 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게 뭔지 어떤 부분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게 좋을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는 여기입니다.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 진학.or.kr. 여기 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여기에 있는 메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입 정보와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진로 검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크게 나눠질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더 홍보 드리자면 여기 들어오시면 상담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온라인으로 게시판 상담도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코로나만 좀 괜찮아지면 대면 상담도 가능하십니다. 한번 꼭 들어와서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에 진로 검사가 있습니다. 진로 검사가 진로 종합 검사, 진로 심리 검사, 그다음에 작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스트레스 검사와 학습자 유형 검사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진로 종합 검사를 먼저 말씀드려 보면요. 여기 들어오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격 유형 검사, 직업 흥미 검사, 다중지능 검사, 직업 가치관 검사를 받게 되고요. 그러면 총 1시간 30분 정도 풀로 들어간다는 소요가 될 거고, 이 검사를 받고 나서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결과에서는 이렇게 추천 직업, 그래서 내가 검사 결과 이런 직업을 추천합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요. 그것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 직업인지도 얘기가 되고요. 또 직업에 따라서 그걸 하기 위한 추천 학과도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럼 아무래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과를 나중에 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를 좀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진로 심리 검사도 있습니다. 진로 검사에서 진로 심리 검사를 들어오시면요. 여기 이렇게 6가지 검사 항목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몇 학년이다. 첫 번째 진로 흥미 탐색 같은 경우 초등학교 5, 6학년에서 48문항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검사를 받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검사를 받으시면 이렇게 높은 덕성을 보이는 부분들이 제시가 되고요. 그거에 따른 직업군도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 영역이 높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언어 관련 전문직, 작가, 법률, 인문계 교육 관련직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해주게 되고요. 창의력이 높다. 그러면 이제 그거와 관련된 부분들, 예술과 관련된 부분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추천해 줍니다. 또 음악적인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한다면 음악 관련직이나 악기 관련직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게 진로 심리 검사입니다. 반드시 여기를 이용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것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어쨌든 본인의 진로를 찾아서 그거를 키워나가는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으로 제가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진로 검사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진로 설계 과정에서 내가 뭘 좋아한다 그것만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다는 아마 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관심 직업, 내가 뭘 하고 싶다. 또 그게 어떤 이유로 그게 하고 싶은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역량이 있는지 그래서 찾아야 될 건데요. 먼저 그래서 관심 직업을 찾게 되실 거고요. 관심 직업을 내가 그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대학을 진학할 때 어떤 계열에서 무슨 전공을 하는 게 더 유리한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 그러면 그런 대학에 그런 계열의 그런 과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교과적으로는 비교과적으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또 하나의 꼭지가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고요. 그럼 직업에 대한 정보들 어떻게 찾느냐?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양한 검색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데요. 하나 안내를 드린다면 워크넷이라고 하는 부분을 활용을 하신다면요. 이렇게 진로 직업 부분을 메뉴를 누르시면 거기에 직업 정보, 그러면 여기 키워드 검색으로 직업에 대한 정보들을 들을 수 있고요. 관심 직업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 좀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돈을 얼마나 벌지? 앞으로 전망은 어떻지? 이런 걸 가지고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한번 들어가셔서 찾아보세요. 직접 보셔야지 알아요.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잘 모르실 수 있으시니까요. 반드시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커리어넷을 통해 가지고 직업 정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커리어넷에 여기 보시면 직업 정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 들어가면은 다양한 직업 정보, 미래 직업, 해외 직업, 직업 정보에 대한 직업인 인터뷰도 있고요.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막연하게 어떤 직업에 대해서 막연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으로 결정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거고 미래의 전망은 어떤지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하면서 한번 정보를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그거로서 워크넷이나 커리어넷을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실려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직업에 대한 정보를 찾았다라면 그럼 그 직업에 대한 정보를 그 직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 어떤 데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그 학과에 대한 정보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학과에 대한 정보들을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대학에 전국에 있는 대학들의 정보들을 모아 놓은 부분이 어디가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입정보 포털입니다. 대입정보 포털. 그래서 그대로 우리말로 영어를 그대로 읽어보면 어디가라고 되죠. 어디가.kr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이트가 있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회원가입을 하셔서 여러 가지들을 뭐 합격자 성적도 찾을 수가 있고요. 다양한 것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대학 및 학과 전형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셔서 학과 정보로 가시면요. 관련 학과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으로 찾을 수도 있어요. 어떤 대학에 그 과가 있는지를 찾을 수도 있겠고요. 학과 키워드를 찾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계열인지 찾아갈 수 있어요. 무슨 계열인지 그 계열에서 하위로 내려가면서 찾아서 그게 있는 대학을 검색을 하실 수도 있어요. 막연하게 학생들 중에서 이런 학생들 많거든요. 어떤 학생들이냐면요. 나는 무슨 과가 가고 싶어. 예를 들면 나는 기계공학과가 가고 싶어. 또 나는 이 대학에 가고 싶어. 예를 들면 어떤 저 예전에 담임했던 친구가 삼육대를 가고 싶어요.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그 두 가지를 그냥 단순히 붙여버립니다. 삼육대 기계공학과. 근데 실제로 그런 과가 없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가고 싶은 학과들이 실제 그 대학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지 찾는 용도로서 쓰시면 되고요. 너무 많은 이건 전국 단위에서 검색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너무 많은 학과가 검색이 된다라면은 이런 걸 가지고 뭐 지역이라든지 이런 제한을 두고 검색을 하시면 좀 더 이렇게 내가 찾는 거를 좀 더 줄여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활용해 보셔서 보시길 바라고요. 또 계열별로 해서 학과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다면 그 대학을 중심으로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예시로 예를 들면 나는 한양대를 가고 싶은데 한양대에 무슨 계열이 있고 그 계열에 무슨 과가 있는지가 잘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집 요강입니다. 모집 요강을 보시면요. 이렇게 계열별로 해서 무슨 과들이 이렇게 있는지 무슨 과가 개설되어 있는지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정보죠. 어떤 전형으로 몇 명을 뽑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그다음에 뭐 종합 전형인데 일반적인 종합 전형과 고른기 내가 고른기의 전형 조건이라면 그것도 있을 수 있고 논술 전형을 뽑는지 또는 정시로 뽑는지 수능 전형으로 뽑는지 알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경제금융학부다. 상경 계열에 속하는 학과고요. 대학 단과대는 경제금융대학입니다. 거기에 있는 경제금융학부는 총 모집 인원이 111명이고요. 111명. 그중에 교과 전형, 교과 전형은 이제 서울에 있는 서울 및 수도권 소재에 있는 대학들은 지역균형 선발로 뽑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형으로 12명을 뽑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33명, 그다음에 논술로 11명, 그다음에 수능으로 50명을 뽑는다.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벌써 이 학생은 내가 이과를 가고 싶다라면 주로 어떤 데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준비해야 되는지도 보이잖아요. 주로 여기죠. 인원이 많잖아요. 일단 인원이 많으니까 내가 여기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을까? 그럼 거기에 맞춰 좀 제대로 인원이 많은 데가 아무래도 확률이 좀 높아질 테니까 맞춰서 준비해 본다든지 이런 용도로 우리가 모집 요강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모집 요강이라고 부르지만 제가 이거는 2023학년도라고 했잖아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를 대입에 대한 요강이고요. 이건 요강이라고 부르진 않고요. 뭐라고 하냐면 시행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전형 계획, 신입학 전형 계획 이렇게 뽑을 거고요. 내년에 실제 모집 요강은 내년 5월이 되면 2학년에 되는 게 나옵니다. 아직 1학년들은 이 전형 계획에 대한 얘기도 아직 대학별로는 나오지 않았고요. 기본 계획도 아직 안 나온 상태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게 크게 변하진 않으니까 그 경향성을 보자라는 겁니다. 또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학과에 대한 안내들도 나와요. 학과에 대한 안내들도 나와서 그것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학과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 사회학과에 들어가면 1학년, 2학년, 3학년을 거치면서 뭘 배우는지 어떤 커리큘럼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회학과 실제로 사회학과라고 이름을 붙여 있는데 학생들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뭘 배우고 앞으로 진로가 여기를 졸업하면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 많습니다. 찾아봐야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직업 정보랑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요즘에 대학들 홈페이지에는요.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주고 있어요. 홍보거든요. 대학 입장에서는. 그래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요. 대학들은요 아주 친절하게 여긴 지금 동국대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우리 학교에 요런 전공이 있는데 이 전공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를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책자로 내는 데도 있어요. 예. 홈페이지에 다 게시되어 있는 PDF 파일로 게시되어 있는 자료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국대학교 통계학과다라고 하면 이 자료집에 보면요. 학과가 무슨 학과,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학과인지, 네. 또 커리큘럼 및 전공 과목이 뭔지, 예. 이것도 나와요. 대입을 위해서 전공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나와요. 아주 친절하게. 예. 또 대학 생활에서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교수님과 선배들의 어떤 코멘트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졸업 후에 어떤 진로를 가지게 되는지도 안내해 주고 주로 이제 학생들이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여기에다가 남겨 줍니다. 이것만 봐도 학과의 특성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내가 여기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겠는가가 조금 더 구체화될 수가 있겠죠. 잘 활용하십시오. 많은 대학들이 전공 가이드북을 내고 있습니다. 같은 학과라고 하더라도 같은 이름을 가진 학과라고 하더라도요. 대학에 따라서 특성이 조금씩 다르기도 해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들의 것들을 좀 찾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어떤 나의 진로에 대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선택한 예시를 이제 몇 가지 예시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대로 선택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시고요. 예를 들면 인문 계열에 있는 어문 계열 위주의 어떤 학과를 선택했다라고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제가 이제 들어드리는 예시는 다 저희 아까 센터 말씀드렸잖아요. 그 센터에 오시면 선택 과목 안내서라고 하는 책자 파일이 올려져 있는데요. 거기서 다 발췌한 자료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외국어를 중심으로 어문 계열이니까 외국어를 중심으로 제2외국어를 톡까지 다 듣고 또 이게 단순히 언어만 하는 게 아니라 문학이라든지 문화를 또 중요시할 수 있으니까 이런 세계지리나 세계사,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화서상 같은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세계사 대신에 동아시아사가 더 맞을 수도 있고요. 그 나라의 어떤 정치와 법상에서 배우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정치와 법이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건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예시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아이가 생각하는 학생이 생각하는 어떤 방향성과 선택 과목은 정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똑같은 계열을 생각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분야가 달라지면 선택 과목을 다르게 가지고 갈 수도 있고요.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목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반드시 그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의 예시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그다음 상경 계열 희망하는 친구들 뭐가 중요할까요? 상경 계열 희망하는 친구들 당연히 수학 중요하죠. 그래서 수학을 잘 배워야 됩니다. 수원, 속도, 확통도 배우지만 뭐 환경계열 가려면 경제 수학을 들어놓으면 아무래도 거기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면 좋겠죠. 또 경제 수학이 개설이 안 된다 그러면은 자연계열 모집 단위를 희망하는 친구들과 같이 들어야 되는 부담은 있지만 미적분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또 국제 감각입니다. 뭐 이런데 경제적인 것들은 이제 이 자체적으로만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국제 감각이라든지 경제적인 지식 또 그거와 관련된 어떤 정치나 법의 상에서의 문제들 그래서 세계지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등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선택도 가능한 겁니다.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간호보건 계열이다. 간호보건 계열을 선택을 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자연 계열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집 단위의 경우에는요. 그 일을 하기 위한 교과 지식을 요구를 해요. 이게 뭐 간호니까 간호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간호학을 배우기 위해서 보건 계열을 배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화학이랑 생명과학이다. 그러면 화학이랑 생명과학을 원투까지 다 듣는다. 이게 하나의 예시가 될 수가 있겠죠. 또 환자의 이해를 돕고 환자를 배려하는 걸 배우기 위해서 또 뭐 심리학이라든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생활 관련 철학적인 부분들, 사회문화라든지 이런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표현하는 거죠. 너는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간호학에 정말 관심이 많아요. 저는 물리치료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너무나 많아서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준비해 왔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거기에 맞춤식 어떤 내 진로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되는 거죠. 단순히 대입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자연계열과 공학계열도 말씀드릴 텐데요. 비슷합니다. 자연계열, 공학계열은 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수학, 과학이죠. 네.
수학 과학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과목까지 듣고 과학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물화생지 1, 2를 다 들을 수 있다라면 다 들을 수 있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 수학에서 기하까지 다 포함된 미적이라든지 기하까지 포함된 부분들까지 다 섭렵을 한다라면 아무래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또 교양 교과 내에서도 뭐 환경이라든지 과학, 가정과학이 내 희망 전공과 연결되는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들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내 진로와 연관되는 과목일 수가 있습니다. 공학도 마찬가지예요. 공학도 마찬가지로 수학, 과학에 심도 있는 학습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명확합니다. 공학 계열이나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요. 수학, 과학에서의 넓은 심도 있는 선택들, 거기에서 우수한 학업 역량을 보여주면요. 다른 게 살짝 부족해도 대학 입장에서는 상당히 선호하는 학생이 됩니다. 네, 뭐 자꾸 대학을 얘기를 하니까 대학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게 내 진로에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걸 잘해야지 그 전공 가서 공부도 잘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진로에서 잘 버텨낼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술체육 계열, 네, 예술체육 계열은 당연히 예술체육 관련된 교과들, 그렇죠? 심화 과목까지 듣고 또는 학교에서 이런 과목이 잘 없어요라고 한다면 거점 학교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체육 거점, 뭐 음악 거점 이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게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른 예술 분야, 다른 역사적인 분야까지도 관심을 가진다는 의미로 네, 세계사라든지 사회문화, 여행지리 등도 같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게 좀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취업을 목표로 한다라고 제가 여기 이렇게 적었지만 사실 난 잘 모르겠어요. 내가 뭘 하고 좋아하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뭐 여긴 취업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사실 이런 거에서 취업 준비를 위해서 실용적인 과목을 들으라고 썼지만 사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명확하게 뭘 할지 모르겠다라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예, 그리고 내가 앞으로 그래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뭐 국어건 수학이건 영어건 기초적인 분야서부터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걸 한다라면 동기부여도 되고 의욕도 생기잖아요. 그런 과목을 공부하면서 성취감도 느껴보고 또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도 발견하고 그러면 이제 스스로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알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남들이 어려워 이 과목이 좋대라고 따라가기보다는요. 그래도 난 이 과목이 내가 기존에 좋아하던 과목인데 그럼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 과목의 특성에 맞는 부분들 좀 선택해 가면서 좀 학업 역량을 키워가는 것들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요. 사실 이 부분에 관심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이요. 꿈갖기를 살려주는 자신의 진로와 적성, 흥미 이런 거에 맞는 과목 선택을 통해 가지고 고등학교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특성도 있지만 결국에 그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대입입니다. 대학에 가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대학에 가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최종적으로 내가 직업 선택하는 어떤 기회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대입이 계속 변했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 띄워놓을게요. 지금 현재 졸업한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은요. 2015 개정교육과정을 실행을 했지만 수능을 개편한다 했다 개편이 유보됐어요. 대신 시험 범위는 좀 변경이 됐고요. 정시 모집 확대하는 추세에 있었고 핵심적인 게 이제 블라인드 평가를 실시한 학년이었죠. 그래서 대입 결과들도 좀 달랐고요. 그다음 현재 고3, 고3은 수능이 달라집니다. 학생부 기재도 달라집니다. 정시 모집은 계속 확대하고 있고요. 자기소개서 달라졌고요. 교사 추천서는 폐지가 됐습니다. 네. 그다음 현재 2학년 학생들의 핵심적인 것 중에는 정시를 확대해라.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많이 뽑는 대학들은 정시 많이 확대해서 40%까지 해라. 16개 대학은 하고 있고요. 현재 고1 학생, 이 강의를 주로 듣고 있을 고1 학생들에서 중요한 부분은 16개 대학 수능 40% 포함해서 정시 확대가 하나의 기조고요. 올해 달라졌던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됩니다. 또 대입에서 정규 교육과정에서 그 교육과정 외에 있는 비교과는 대입 반영에 다 폐지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준비를 해야 될지 고민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겠죠. 또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비교과가 줄어든다는 거는 교과를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얘기고요. 교과를 중심으로 평가한다고 얘기하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성적을 많이 본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닙니다. 교육과정 내에서 본인이
물론 성적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중요한 게 교육과정 내에서 본인의 진로를 위해서 내가 가고 싶은 학과를 위해서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하고 자기 역량을 키워왔는지가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과목 선택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네. 2018년, 2019년에 공정성, 대입의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나왔는데요. 현재 1학년의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여기죠. 예. 정규 교육과정에서 비교과 대입을 반영을 폐지했다. 그 의미 방금 설명드렸죠. 더군다나 이때는 자기소개서도 폐지가 됩니다. 또 오로지 생활기록부 가지고 학생 생활기록부, 학교 생활기록부 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러면 학교 생활기록부 내에 나의 모습이 잘 드러나게, 나의 노력이 잘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과목 선택이고 그 과목 내에서 보여준 나의 역량입니다. 또 하나,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또 정시가 확대가 돼요. 그러니까 수능 준비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과목 선택하는 게 좋은지를 당연히 감안을 해봐야 됩니다. 예. 요거 말씀드리고 뒤에서 바로 뒷페이지에서 또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많이 들었어요. 학교 선생님들한테. 바로 뭐냐면요. 현재 고1, 2024 대입부터 자기소개서도 폐지되지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정규 교육과정 외 비교과 대입 반영 폐지하면서 다양한 것들이 반영이 안 돼요. 자율동아리 반영 안 되고요. 봉사 실적도 개인 봉사 실적 반영 안 되고요. 수상도 현재 하나만 반영되는 게 아예 이제 반영되지 않습니다. 독서도 미반영입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어떤 모습이 보여지느냐?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반영되지 않을 뿐이지 기록은 되거든요. 학생부에. 그리고 이 학생부에 기록되는 내용들이요. 대입에서만 쓰이는 게 아닌데 자꾸 학생들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이 변화가 많이 돼요. 특히 지금 고1 학생들 많이 변화가 됩니다. 예. 올해부터 보면요. 여기 뭐 왼쪽에 있는 거 있는데 주로 이제 이쪽을 중심으로 볼 건데요. 이미 올해부터 기초 탐구 교과 외에서 하여튼 모든 교과에서 과목별 세특을 기록해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내 역량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방과후 활동은 미기재입니다.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학교에서 아마 미기재가 되면서 수능 위주의 방과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요. 이런 건 좀 신경이 덜 쓰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영재 발명교육 대입 미반영. 그럼 미반영 된다는 얘기는 기재는 된다는 얘기고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이 대입에서만 안 쓰이지 다른 데서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동아리 활동에서 자율동아리 현재는 30자, 한 개만 1년에 하나 30자로 기재할 수 있는데 이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 청소년 단위 활동 미기재잖아요. 미기재는 또 소논문도 못 쓰게 하고 이런 건 좀 상관이 없지만 자율동아리 활동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이라면 이게 단순히 학생부에 기재된 걸 떠나가지고 나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자율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너무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되겠지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봉사활동도 시장 미기재는 이미 현재 진행 중이고요. 네. 그리고 현재 1학년 학생들은 개인 봉사활동 실적이 대입이 미반영인데요. 기록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미반영 된다고 해서 내가 안 해놨을 때 내 생활기록부가 대입이 아닌 다른 데 쓰였을 때 나의 모습을 잘 드러내 줄 수가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런 것들 수상 경력 독서 활동도요. 미반영이에요. 미반영이라는 거는 기록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데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한번 어떤 부분이 안 쓰이니까 난 필요 없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게 되면요. 단순히 거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학교 생활 전반에 퍼지게 돼요. 학교 생활 전반이 성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은 그전과 동일하게 이게 반영되든 안 되든 나의 역량을 보여주는 거고 나의 어떤 관심을 보여주는 거고 하는 거니까 또 대입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내가 이런 사항들을 내가 활동했던 사항들이 어딘가에서 나를 드러내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내가 졸업한 후에도 50년 이상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기록물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가지시고 잘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입니다. 수능 지금 현재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이루어졌고 예전까지는 탐구만 선택이라고 보시고 수학도 문이과 나눠서 선택이었는데 지금은 국어 수학도 공통 과목 선택 과목을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독서와 문학이 공통이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선택이라고 하면요. 학생들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배워요.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도. 그러지 마시고
둘 다 배울 수 있다라면 둘 다 배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능을 선택할 때도요. 둘 다 배워 보니까 '내가 이게 더 맞아.'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길 부탁을 드리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 1, 수학 2가 공통이고 거기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선택을 하게 되죠. 네. 여기도 이제 뭐 계열에 따라서 이제 이것도 선택이 딱 나눠지는 게 있는데 뒤에서 보여 드릴 거예요. 뭐 자연 계열 희망하는 친구들, 특히 서울의 소재에 있는 대학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정시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할 때는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반드시 선택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이 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육 과목만 하는 게 아니라 다 배울 수 있는 만큼 내가 나한테 필요한 부분이라면 더 배웠으면 좋겠고요. 네, 영어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 탐구는 문이과 구분이 없이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학과 마찬가지로 상위권 자연 계열은 과학, 탐구 두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 사탐을 선택하면 안 되죠. 예. 그러면 자연계열 상위권 대학에 갈 수가 없는데요. 예. 뭐 최상위권 대학이라고 보태는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들이 주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절대평가로 진행되는 한국사랑 제2외국어의 영향은 떨어졌지만 떨어졌다고 한국사는 일정 등급 이상 예를 들면 4등급 또 높은 데가 3등급인데 그 정도 이상만 받으면 뭐 감점도 없고 크게 문제가 없어. 그래서 느슨해지는 순간 성적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절대평가라고 느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제2외국어도 수능에서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등한시하지 마시고요. 필요하다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수능도 어쨌든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것도 생각하셔야죠. 지금 현재 대입에서는 이런 전형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입은. 저 전체의 80% 이상이 이 전형들로 뽑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대비, 수능에 대한 대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과목 선택에 따라서 과목에서 보여준 교과에서 보여준 역량들이 반영이 되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내 역량이 보여질 수 있도록 과목 선택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과목 선택이 대입에서 어떤 영향을 주느냐? 뭐 몇 가지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익대 2023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2학년 학생들에 해당하는 건데요. 거기에 미술 우수자 전형을 쓰려면요. 모집 인원이 적지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술 관한 교과를 한 과목 이상 이수한 자, 전문 진로 선택 과목 또는 전문 교과 1을 반드시 한 과목 이사한 자.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것도 가능하니까 학교 간 통합 선택 교육 과정, 공동 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니까 이런 걸 희망하는 친구들하면은 지나가면 못하는 겁니다. 수능은 언제든지 나중에 공부를 해서 할 수 있지만 과목 선택을 통해 가지고 내가 만들어 놓는 부분들은 지나가면 할 수 없는 거니까 미리 신경 써서 저런 것들 놓치지 않도록 공동 교육 과정까지 포함해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네. 권장 과목, 이수 권장 과목은 두고 있지만 이렇게 자격 제한을 두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홍대처럼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내가 희망하는 대학에서 그런 지원 자격에 어떤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라라고 하는 조건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그게 첫 번째 신경 써야 될 부분, 대입과 관련해서 신경 써야 될 과목 선택이 되겠고요. 또 사실 과목 선택이 중요한 부분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에서 되게 중요하게 많이 쓰이고요. 종합전형은 이렇게 뭐 다양한 평가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게 대학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요. 주로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항목을 가지고 이게 이제 좀 표준안처럼 돼버렸잖아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평가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서 나의 과목 선택과 연관성이 큰 부분이 어디냐? 네, 학업 역량 부분이 하나가 되겠고요. 거기서 보여주는 학업 성취도, 태도, 의지, 상활동, 또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잖아요. 바로 직접적으로 보이는 부분, 전공 적합성입니다. 내가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나오죠. 전공 관련된 교과목을 이수를 했느냐, 거기서 어떤 성취도를 보였느냐, 또 전공에 대한 관심, 이해, 그것들을 저 이 과목 좋아해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과목 선택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그 선택한 과목 내에서의 활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생들이 해야 될 1학년 학생들이 해야 될 과목 선택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유입니다.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부분 다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이면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대표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주죠.
지원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어느 정도 이수하였는가? 뭐 어느 정도 몇 과목 이수하고 성적을 얼마만큼 이수하면은 뭐 점수가 준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기본적으로는 그 과목에 관심을 가지고 선택했느냐를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택에 수강한 과목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뭐냐면 학교 지정 과목이냐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냐 다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련해서 중요하게 그 선택 과목 본인이 선택한 어떤 과목에 대한 선택이 대입 평가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단순히 그 과목을 선택했다는 것만으로 그냥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아니고요. 그것들이 조금 더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학업적인 역량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이지만 기본 과목을 어느 정도 이수했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거기에 또 성취도까지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선택한 것만으로도 어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과목의 선택자 수가 적은데도 들어가서 열심히 했고 아주 나쁘지 않은 성적을 받았다. 그럼 이 친구는 열심히 하는 친구네. 저런 거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여기 바로 나오잖아요. 희망 전공과 관련해 도전적인 과제를 이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 과제라는 게 직접적으로 보이는 어떤 기록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 과목이 어려운 과목이고 학생이 많이 선택하지 않는 과목. 그래서 내가 내신에도 불리한 과목일 수 있는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목을 선택했느냐. 이것들만으로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런 부분들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인 태도로 노력했느냐. 뭐 또 넓고 깊게 학습하려는 열정을 보였느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공적으로 적극적인 탐구 의지와 호기심을 가졌느냐 이게 과목 선택으로 드러나는 대표적인 부분일 수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더 빛을 발하려면 그 과목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취도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이게 뭐 서울대를 예를 들어서 사실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요. 뭐 대표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학교에서 하는 교육 활동에 얼마나 학생이 충실하게 임했느냐를 되게 중요시 평가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시조차도 일반적인 정시 모집에서조차도 저렇게 반영하겠다라는 거예요. 뭘 반영하겠다? 2023 그러니까 내년 지금 2학년 학생들부터 이렇게 반영하겠다는 예고를 한 건데요.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서 어떤 교과를 이수했는지, 성적이 어땠는지, 세부능력 특기 사항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통해서 교과 이수 및 학업 수행의 충실도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선택을 잘해야 되겠고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이게 서울대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서울대는 정시에서 정시까지도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다른 대학은 수시에서 특히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거. 과목 이수 내용. 그래서 교과별 위기에 따른 선택 과목을 이수했느냐. 또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가 들어있느냐. 예를 들어서 공과대학을 지원하는 친구가 수학, 과학에 대한 이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경제학부라고 한다면 뭐 수학이나 사회교과에서 어떤 성취도를 보여줬느냐라고 하는 것, 어떤 이수를 보여줬느냐를 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 더해서 성취도도 보는 거고 거기서 얼마나 충실하게 배웠느냐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선생님들이 기록해 주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딱 정해진 수치로 몇 점이 아니라 A, B, C로 평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A를 받는 친구들은요, 이겁니다. 모집단위 학문 분야 관련 교과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이수하고 정교과 성취도가 우수하며 교과별 수업에서 주도적 학습 태도가 나타났느냐. 사실 이런 모습을 잘 갖추면 이게 단순히 서울대만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의 종합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공과대학 지원자의 예시를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을 두 과목 이상, 그래서 뭐 물리 투 화학 투 기하를 선택했다. 공과대학을 진학하니까 과학 투에 대해서 물리 투 화학 투 할 수 있고 또 공과대학의 기하도 수학도 중요한데 그 중에서 기하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또 성취도가 1, 2등급이다. 또 등급이 1, 2등급이다. 성취도가 A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대학도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의생명공학과. 동국대학교에 있는 학교인데요. 이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그럼 어떤 과목을 여기를 진학하려면 어떤 걸 들어야 되느냐. 우리 항상 신경 써야 됩니다. 의생명공학 하면 학생들이 뭐만 생각하냐면요. 생명공학이 들어가니까 생명만 신경 씁니다. 그런데
동국대학교 아까 전공 가이드북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가서 보게 되면요. 의생명공학은요. 예. 의학과 생명공학뿐만 아니라 전자공학, 기계공학적 지식을 접목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뭘 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될까요? 그쵸. 물리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실제 그런지 볼까요? 네. 또 이거 전공에 대한 그 안내도 해 드려야 되겠군요. 여기 실제로 보면 그 대학 내에서 배우는 걸 보면요. 의용 계측 기기 설계 실험, 그래서 심전도 전자기기와 관련된 부분들, 또 센서와 관련된 것들, 화학적인 부분들 이런 걸 배우게 되는데요. 그거와 관련되는 필요한 역량으로서 아예 그 동국대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을 중요시한다라는 게 그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뭐 열린 마음과 융합적 사고라는 표현까지 쓰지만 어쨌든 이런 걸 잘 듣고 좋은 성취도를 보였느냐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거고요. 이게 실제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있는 사례입니다. 잘 보면요. 여기 딱 있어요. 평가 요소를 이렇게 써 있죠. 의생망공학과는 수학, 화학, 생물, 생명, 물리 등의 자연계열 기초 과목이 중요합니다. 들었어요, 이 친구.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다 들었어요. 특히나 물리학이랑 생명과학은 투어 수준까지 배웠어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좋은 어떤 그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받았고요. 또 하나 여기 보면 물리학 1이 5등급이에요. 5등급이나 되는데 어떻게 얻었지? 그래서 잘 보시면 네, 수강자 수가 20명이잖아요. 20명. 그러니까 소수의 학생이 있어서 등급받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느냐. 물리학주도 33명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수강했던 것들이 좋은 어떤 평가를 받는 부분이 됐었습니다. 또 이런 것까지도 이건 뭐 추가적인 부분인데요. 관련 없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러시아라든지 한문, 논술 같은 부분에서도 열심히 듣고 성취도가 일정 수준은 한 뭐 3등급 이내였는데 이런 유지한 거를 통해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공 관련된 교과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가 있겠죠. 또 서울대 예를 들어서는데요. 이게 제가 이거 사례를 들고 나온 이유는요. 이것도 이름을 한번 보세요. 바이오 시스템 소재학부. 그럼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바이오, 생명과학, 소재, 그러니까 뭐 화학 관련된 쪽으로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쪽을 생각하고 준비를 많이 하시고 그렇게 쓰십니다. 그런데 이 전공에서 배우는 과목들을 보면요. 여기 밑에 보이시나요? 뭐가 들어가는지 보이시나요? 생물재료 역학, 동력학, 유체역학, 바이오 연력학, 생체 운동 역학 보신 거 뭐가 많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기계 요소 설계, 역학, 기계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가죠. 네, 물리학이 중요한 과입니다. 근데 학생들은 그걸 잘 모르고 가요.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저 이거 그 서울대학교 입학 웹진 아로리에서 그냥 긁어온 거거든요. 잘라온 거거든요. 대학들은 이렇게 친절하게 자기네 과가 어떤 학과이고 예, 뭘 배우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학과에 오려면 이런 게 필요해라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게 사실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학을 위해서 대학에 뭐 합격하는 게 그거를만으로 최고를 생각을 하면서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전공을 조금 더 그 전공을 잘 배울 수 있는 대학에 가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대학에 합격하면 좋잖아요. 해당 대학에. 그러려면 그 대학의 특징, 그 과의 특징, 그 과에서 뭘 배우고 그러니까 나는 고등학교 때 이런 과목을 통해서 이렇게 관심 가지고 준비했어를 보여준다라면 아무래도 많은 비율로 뽑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거든요. 예. 또 서울대학교 뭐 하나 또 예시인데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통실이 이성했느냐, 기본 소양을 갖추고 이수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그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수 기준을 제시를 해요. 교과 이수 기준. 뭐 지원 자격이랑은 다르다고 여기 나와 있죠. 하지만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뭐냐?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첫 번째가 상부 및 생활 교과 영역에서 이렇게 들어라. 뭐냐 하면은
국어, 수학, 영어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런 부분에서도 균형 있는, 특히 뭐 사회 탐구, 사회 과학 쪽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연 계열로 가는 친구들 사회 아예 무시하는 경우들 요즘 많거든요. 그러지 말고 사회도 듣고 과학도 들어라. 그런 의미로서 저렇게 주어집니다. 또 저기 생활교양 부분 보이시나요? 제2 외국어 또는 한문 중 한 과목을 들어라. 네. 또 과학어 진로희망에서, 네, 그 자연 계열에서 과학이나 자연 계열이나 공학 계열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과학도 당연히 이수를 권장하는 거. 이게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못하게 막진 않지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이수 기준으로서 전공과 관련돼서 들으란 얘기고요. 예를 들면은, 네, 아니, 저 뭐야, 인문이나 뭐 사회라든지 인문사회 계열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수학이나 사회에서 이런 과목을 들어라라는 거잖아요. 일반 선택을 4개를 듣거나, 예, 또는 일반 선택 셋에 진로 선택 하나, 수학에는 이렇게 들어라. 보이시죠? 일반 선택 4개 들어도 돼요. 예, 진로 선택을 하나 끼워서 들어도 되고요. 그런 걸 갖추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는 일반 선택 셋에 진로 선택 하나 또는 둘을 들어라. 또 자연 계열을 희망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수학, 과학을 이렇게 들어라. 그래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제시 조건들이 대학에서 모집 요강이라든지 안내서의 그 시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다양하게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예. 서울대만의 얘기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지켜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수능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수능은 지원 자격의 제한 조건이 보통 없는 편인데요.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연 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하기 위해서 특정 대학들은, 여기 지금 적혀 있는 대학들이 보이시잖아요. 과천대서부터 뭐 홍익대까지 59개 대학이고, 과학 탐구를 반드시 지정하는 대학은 62개 대학인데요. 수학은 미적분 기하 중 반드시 하나를 들어라예요. 자연 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하려면. 탐구는 과학 탐구를 2개 더 선택을 해라. 과학 탐구를 선택을 해라. 예, 하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미적이나 기하가 힘들어도, 예를 들면은 저기에 나와 있는 뭐 예를 들면 서강대라든지 아니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자연계열 모집단이 공학계열이나 자연계열 쪽으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미적분 기하가 힘들어도 수능을 그걸 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쉬운 것만 가지 말라는 얘기고, 이거는 자기가 필요한 거가 있다라면 맞춰 가자라는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는 이런 제약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연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평가가 다르다. 성적 표시 방법이 다르다. 네. 그중에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진로 선택 과목 표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등급이 표시되지 않고 대신 성취도가 A, B, C 3단계로 평가를 하고 성취도별 비율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이건 이제 석차 등급을 내는 경우고, 석차 등급을 등급이 나오는 일반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요, 기존과 동일하게 1, 2, 3, 4, 5, 6, 7, 8, 9 등급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걸 점수에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예, 진로 선택 과목, 여기 나오는 과목들이 있죠. 보통 교과에서 속하는 공통 과목 중에서도 과학탐구 실험이라든지 예술체육 교과라든지 또는 보통 교과 진로 선택 과목, 전문 교과에 속하는 이런 과목들, 또 이런 과목들은 3단계 성취율 평가를 진행하게 되고요. 이 부분이 또 요즘에 학교에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등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신 등급이 안 나오는 대신에, 예, 성취도 A, B, C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가 이렇게 아주 정말 되게 집중해서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물론 선생님들도 기본적으로 이 과목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험 문제도 쉽게 내려고 하는 경향도 있지만요. 그거 이상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여기는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성취율 원점수 기준으로 80% 이상, 그러니까 80점 이상, 60점 이상 이렇게 해서 구분을 나누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비율을 나타나게 되는데, 선생님은 이 정도로 예전, 그러니까 등급을 내던 학생들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출제를 하면 80점 이상의 학생들이 이 정도 나오겠지라고 출제를 하는데 그만큼 안 나와요. 그만큼 학생들이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취도를 내가 더 내서 잘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고요. 또 하나,
부모님들이 아마 인제 되도록이면 그냥 쉽게 내 가지고 성취도 A가 무조건 많으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학교 측에 요구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대학마다 평가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인제 2023 대입 시행기획 기준으로 해 가지고 되는 건데, 뭐 가산점을 주고 뭐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핵심적인 게 이거예요. 등급에 따른 환산점을 주는 대학이 있고요. 등급별 분포를 활용하는 대학이 있어요. 환산점은 간단하죠. 예. 어떻게 간단하냐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연대입니다. 환산점 어떻게 했냐면 여기 중간에 나와요. 뭐라고? 진로 선택 과목이 20% 반영을 하는데, 네. 3 단계 평가에서 A, B, C에서 A는 20, B는 15, C는 10을 준다. 그럼 A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많이 주면 아이들한테 유리할 수 있겠죠. A 비율이 높으면. 그래서 어떤 학교는 되게 엄청나게 높은 비율로 A를 주는 학교들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럼 이게 무조건 정답이냐? 아닌 대학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고려대를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면요. 고려대는 이렇게 해요. 평가 방식 좀 복잡해 보이시나요? 네. 복잡해 보이시나요? 네. 여기 보이시면 A, B, C에 따라서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변환 석차 등급 산출식. 그래서 A 등급은 1 플러스에다가 성취 A 학생 비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서 기하를 배운 친구라고 한다면 여기 보시면 A를 받았어요. 근데 A의 비율이 34.3%예요. 그러니까 뭐야? 100분의 34.3 더하기 1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시죠? 나오죠? 1.34 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거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받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B를 받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B를 받으면. 네. 여기 보이시나요? B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A의 성취에 해당하는 석차 등급. 그러니까 A가 얼마였냐면 24%였어요. 여행 지리는. 24.6. 그럼 24.6이 어디 들어가느냐? 여기에 들어가요. 23.1에서 40% 사이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4 더하기 100분의 45.2. 45.2가 아니죠. 더 100분의 24.6에다 45.2를 더한 69.8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4.69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는 A 비율이 너무나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A를 받고도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손해보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또 다른 이러한 비슷한 조금은 다르지만 A가 무조건 많으면 좋은 게 아니라 A가 많으면 오히려 손해보는 학교가 이렇게 있거든요. 서강대도 그렇습니다. 서강대는 과목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뭐 위에 이렇게 합니다라고 나왔지만 이거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으니까 여기 밑에 그대로 계산을 했어요. 단위수 4단위의 비율이 20, 30, 50, 뭐 20, 35, 45에서 A, B를 받았다. 그럼 과목 D의 경우에는 A 등급, A를 받았으니까요. A를 받았으니까 2분의 20 더하기 30 더하기 50 해서 90점이 점수가 됩니다. 네. 그다음 2는요. 네. 2는 과목 2는 B를 받았잖아요. B를 받았으니까 35 요거에 대한 부분 35를 절반으로 나눈 거에다 더하기 그보다 아래 등급에 있는 45를 더합니다. 62.5가 나오죠. 이걸 가지고 거기다 단위수를 곱해요. 90에다 4를 곱하고 62.5에다가 3을 곱하고 그걸 다시 단위수 합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이거를 등급에 따른 환산점에다 이걸 덧붙여서 계산을 해요. 이 방식도 마찬가지로 A가 많으면 많을수록 손해를 봅니다.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으니까 사실은 무조건 A를 많이 주고 또는 뭐 일정 비율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요. 적절한 성취도를 학생들이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아마 되게 고민하고 하실 거예요. 그거에 맞는 출제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보이고요. 실제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 대학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어느 한 대학의 기준으로 출제를 하거나 학생들이 준비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 입시에서는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교과를 반영하는데요. 핵심은 종합전형 대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합전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나의 전공, 희망 전공과 관련된 선택 과목을 잘 고르고 그것들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취도를 보이려고 노력하고 또 더 추가한다라면 그런 활동들이 선생님들한테도 잘 눈에 띄어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잘 기록이 된다면 종합 전형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서 희망하는 전공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긴 시간 달려왔는데요. 네, 1시간 2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좀 마감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과목 선택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과목 선택. 예. 원칙은 뭐 이미 나와 있죠. 예. 첫 번째 뭐 원칙. 네. 지금 이제 선택 과목에서의 과목 선택이잖아요. 네. 학생들 그러니까 제가 저는 지금 현재는 교육청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작년까지는 현직 교사로 있었던 사람이고 10년 이상 이런 진학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좀 있어 보이는 활동, 학교 내에서 있어 보이는 활동, 있어 보이는 좀 수준 높은 과목으로 보이는 것들을 하면 이게 우리 아이가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본적인 공부는 기초부터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을 중심으로 선택하고요. 자신의 진로를 고려해서 학교에서 개설된 진로 선택 과목이 있다라면은 진로 선택 과목을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전문 교과까지 갈 필요 없고 보통 교과 내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자연계열 분야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이제 명확해요. 이 친구들은 명확해요. 자연계열, 공학계열 이런 친구들은 명확한데요. 수학, 과학의 심화학습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 뭐 가능하다라면 학교 여건이 가능하다라면 문화생지 원투가 다 들어가면 좋겠고 최소한 그게 그중에서 뭐 다를 못 배운다라면 내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선택해야 되겠고요. 그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원을 희망하는 학과나 대학의 그 학과가 어떤 과목에 대한 것들을 중요시하는지를 미리 파악을 하고 선택을 하신다라면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요. 그렇죠? 보통 교과 내에서 다 해결할 수 있고요. 학교에서 여건이 되고 학교에서 개설을 해줬다고 해서 무조건 선택하는 것보다는요. 나도 거기서 역량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부담스럽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전문 교과 일에 나오는 거를 진로 선택 과목으로 아마 개설을 해주는 학교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까지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통 교과 내에서도 충분하다. 충분하다.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서울대를 쓰는 학생일 경우라도 전문교과 안 하고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마음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것도 이해는 돼요. 학습 부담이나 내신 선출에 대해서 유불리만 고려해서 선택하는 친구들 있어요. 이것도 이해는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다양한 것들 다 챙기면서 갈 수는 없고 어차피 나는 성적을 잘 챙겨서 교과 전형으로 갈 거야. 이해는 되지만 현재 교육과정 취지에 맞지 않는 선택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내가 성적만 잘 받기 위해서 과목을 선택하고 공부하게 되면요. 나의 길을 찾아가는 데도 도움이 안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과목을 내가 나의 앞으로 이제 진로를 고민해 보고 그 진로에 맞는 과목들을 선택해 가면서 배워 나가고 거기에서 우수한 성취도를 모두 다 1등급 받으란 말씀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수준의 대학들 갈 수 있는 여지들을 많이 만들어 놓을 수가 있으니까 꼭 이런 유불리만 고려한 선택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대학 전공 또 수능 반영 뭘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내가 수능 반영하는 과목이라면 해야 되겠고 또 이때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수능에서 지금 현재 수능이 선택형 수능이라는 게 특징인데 선택형 수능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니까 셋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니까 그 선택하는 과목만 공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수능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기 힘들고요. 당연히 내신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 그거 고려해서 선택하되 공부는 좀 넓게 하자. 넓게 하면서 내가 유독 잘하는 부분을 좀 더 깊게 간다는 생각을 갖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는 이런 과목 개설 안 되는데 라고 한다라면은 예, 협력 교육 과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예, 거점 학교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들. 그리고 되도록 저는 학교 내에서 그 보통 교과에 해당하는 과목들을 웬만큼 개설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해결하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지만 내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협력 교육과정까지 활용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과목 선택만으로 모든 게 결정이 되고 뭐 나의 진로 대입이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 출발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고민도 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여기 오늘 강의를 들으신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내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나의 앞으로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과목 선택을 하셔서 내 그 선택하는 어떤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의 나의 미래를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저희 준비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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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강의 자료는요, 여기 중부교육지원청의 김준우 장학사님께 제공이 될 거고요. 그래서 학교 학년 부장님들, 1학년 부장님들께 제공이 될 거니까요. 예, 그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